좋아요. 그럼 생태계 평형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평형, 생태계를 구성하는 종류와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에너지의 흐름이 급격히 변하지 않아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태인 거고 주로 먹이 관계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먹이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돼요. 자, 먹이 관계에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 있고 얘가 사슬, 얘가 그물이에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그리고 얘가 생태계라면 단순한 생태계, 복잡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예요. 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그치, 먹이 그물이 복잡한 거에 한 종이 사라지더라도 그 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합니다.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각각의 생물들을 거치면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물질은 환경과 그 다음에 생물권 내를 이렇게 순환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이동하는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자가 본인 스스로 호흡을 통해서 소비하는 거, 그 다음에 1차 소비자한테 먹히지 않고 그냥 죽는 것들이 있고 1차, 2차, 3차 소비자들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하게 됩니다. 2분 지났어요. 18분만 더 할게요. 알겠죠? 자, 생태 피라미드. 먹이 사슬에서 각 단계에 속하는 생물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를 하위 영향 단계로부터 상위 영향 단계로 쌓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안정된 생태계에서 에너지량, 생물량, 개체수 피라미드는 이렇게 정상적인 모양의 피라미드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생태계 평형의 회복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되어 있는 생태계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얘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게 되고 얘 먹이인 1차 생산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2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2차 소비자의 먹이인 1차 소비자는 감소하게 되고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는 감소하게 되고 1차 소비자의 먹이인 생산자는 증가하게 돼서 원래 상태로 평형이 회복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생태계 인간이 함부로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여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멸치해부 실험을 하면 좋은데 이거는 아마 올해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통 멸치에 똥 뗀다는 거 알아요? 그 똥이 뭐야? 내장을 그냥 떼는 겁니다. 알겠죠? 내장을 안 뗀 상태에서 멸치를 불리게 돼서 멸치를 해부하게 되면 위도 같이 내장들도 불어나요. 그 위를 뚝 잘라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확인하게 되면 얘네들 뭐 먹고 사는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험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그 멸치국수 냄새가 나다가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이제 멸치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해요. 실험하면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멸치, 상어,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었을 때 생산자에 해당하는 게 식물성 플랑크톤, 얘를 먹고 사는 게 동물성 플랑크톤, 얘를 먹고 사는 게 멸치를 상어가 먹고 살까요? 아무튼 이제 멸치를 먹고 사는 게 상어입니다. 멸치가 상어를 먹진 않겠죠? 그래가지고 얘 이렇게 쌓아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멸치 숫자가 감소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어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고 멸치의 숫자가 감소하니까 동물성 플랑크톤은 증가하게 되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은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럼 여기 생태계와 생태계 환경 변화와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격한 환경 변화를 일어나게 되면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고 생태계가 변화가 돼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는 자연 환경 파괴에 따른 서식지 감소, 산업 발달에 따른 대기 수질 토양 오염, 과도한 사냥, 그 다음 외래종 유입 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이 일어나게 되면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고 먹이 관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생물종 등이 감소하게 돼요. 사실 뭐 자연재해는 지구 역사상 계속 일어나고 있었겠죠? 근데 많이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결국엔? 인간의 활동입니다. 인구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언제 갑자기 증가했을까요? 그렇지. 그때 갑자기 의료 기술도 갑자기 발전하면서 급격하게도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 도시화, 그 다음 무분별한 개발, 환경오염, 과도한 사냥, 외래 생물종의 유입이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요. 알겠죠? 얘는 뭐야? 펠리컨이 기름에 유출돼 가지고 그 식물 깃터 이 식물이래. 이 동물 바다새들은 물속에 잠수를 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깃털을 젖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젖죠. 왜? 그렇지. 기름이 나와요. 그런데 기름 성분인 이렇게 기름 유출의 기름과 만나게 되면 식물의 깃털들에 있던 기름과 물에 떠다니는 원유 같은 게 만나게 돼서 기름을 다 녹여서 없앱니다. 그리고 기름이 쭉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식물이 펠리컨이 너무 무거워서 못 날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기름 유출 사고 한 번 있었었죠. 언제지? 태안 유출 사고 알아요? 여러분들은 꼭꼭무에서 그거 봤습니까? 선생님이 실제로 뉴스에서 봤는데 그게 언제 일어났죠? 2010년도. 여러분들 몇 년도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꼭꼬무에 봤구나. 그래요. 원래 우리 그 한창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성 알죠? 확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어요. 그다음 밀렵. 기러기들을 막 총이 쏴서 죽였어요. 뭐 하려고 그치? 먹으면 어차피 기생충 감염될 수도 있는데 그쵸? 자, 그 다음에 꽃매미. 원래 중국 애들이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보통 겨울을 못 났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이 지구 온난화로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꽃매미가 계속 살게 됩니다. 뉴트리아. 얘 왜 들어왔을까요? 거대한 애완? 식용. 근데 쥐고기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들어왔다가 실패했고 얘가 낙동강 유역에 퍼졌습니다. 뉴트리아 설명했었나요? 아니, 얘네들이 왜 낙동강 유역에 퍼지면 안 좋아요? 작물 다 잡아먹어요. 맞다. 벽 깔아먹어서. 이런 둑 같은 데 굴을 파고 살기 때문에 홍수가 오면 둑이 무너질 수 있고 그다음 식물의 뿌리를 다 갉아먹기 때문에 식물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마리당 2만 원에 3만 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잡는 사람 있다고. 그때 가장 많이 잡았던 분이 1년에 6천인가? 1년에 6천이요? 그분이 처음에 이제 누트리아 사냥꾼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체력 건강하고 쥐 무서워하지 않고 이런 거 잡는 거 괜찮다 그러면 낙동강 유역에 가가지고 누트리아를 잡으세요. 이게 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잡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뉴트리아 잡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선 이제 붉은기 거북 이런 것도 외래종이라 그것도 잡고 그런 거 악어 거북 잡다가 손가락 잘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도덕적인 내용이에요. 무분별한 환경 개발을 막고 도로나 댐 등을 건설할 때 생태 통로를 만듭니다. 생태 통로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터널이에요. 터널 같은 거 지나갈 때 여기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길은 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이 있고 이렇게 산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 도로를 내버리면 여기에서 이동하면서 살던 애들이 이동을 못하고 다 죽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통로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동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생태 통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 숲, 생태공원 등을 조성을 합니다. 우리 옆에도 공원들 많죠? 얘네들 우리가 보는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온도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을 복원해요. 예전에 여기가 지저분하고 하니까 여기다가 딱 다 시멘트로 막아가지고 하천에 물만 흐르게 했는데 이게 생태학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복원해가지고 원래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천연기념물을 지정하는 노력 등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지구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말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나요? 그럼 일기와 기후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기예보가 있고, 맞아요. 우리 일기예보가 있고 기후가 있죠. 일기예보는 되게 짧은 기간 동안의 날씨의 변화를 일기라고 하고 기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사막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건조하고 덥고 이런 거죠. 근데 사막에도 가끔 비가 내리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사막의 느낌은 건조하고 비가 덥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평균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긴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기후변화 시간의 일기는 무엇이냐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는 며칠 동안의 날씨인 거고 기후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 기후 변화, 그러니까 이 평균적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연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나무의 나이테, 빙하 코어, 그다음 암석 연구, 화석 연구 등이 있어요. 나이테가 뭔지 알아요? 나이테 알아요. 혹시 나이 겹. 나무를 이제 단면을 뚝 자르게 되면 이렇게 줄무늬 모양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나이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줄이 몇 살이에요? 한 10년. 한 살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진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흐린 부분이 있죠. 얘가 1년 단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식물은 여름에 잘 자랄까요? 겨울에 잘 자랄까요? 겨울에 잘 자라죠. 여름에 잘 자라겠죠. 그래서 식물이 부피가 증가하는데 빨리빨리 크게 증가해요. 그다음 겨울에는 추우니까 겨울 추워질수록 되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자라게 됩니다. 짧게 그러니까 크게 자란 더운 여름에는 굉장히 넓게 나타나게 되고 추울 때 자란 부분에는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살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1살, 2살, 3살, 4살, 5, 6, 7, 8살 정도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자, 진하고 얇은 것, 세포가 적게 자라서 추웠던 시기다. 그 다음에 두껍다, 세포가 많이 자라서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테가 이렇게 생겼어요. 1번과 2번 중에 어디가 남쪽일까요? 2번. 남쪽이 훨씬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서 길을 잃었다, 나이테가 보인다, 그러면 이 나이테로 방향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가서 배우냐? 여러분들 이제 남학생들 군대 가서 전쟁통에 갑자기 헬기에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죠? 그 생존법 같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방향 찾는 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나이테를 보는 게 있었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빙하 코어는 무엇이냐면 빙하가 형성이 되면서 얼음 속에 공기방울이 포함이 되는데 빙하는 무엇이냐면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눈이 막 쌓여.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자기들 무게에 이렇게 가라앉아요.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 다음 다시 눈이 쌓여. 근데 또 자기 무게 때문에 또 가라앉아서 얘들이 딱딱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빙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그럼 처음에 우리 눈송이 어떻게 생기지 현미경으로 본 사진들 기억나죠?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이쁘게 본디처럼 생겼는데 그 사이사이에 다 공기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 공기가 눌리면서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공기가 갇히고 이때 만들어진 공기가 갇힙니다. 또 때마침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 여기 화산재가 쭉 쌓이겠지? 그 다음에 눈이 또 내려요.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화산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빙하를 요렇게 파가지고 쭉 꺼냅니다. 이런 것들을 빙하 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 코어를 보게 되면 빙하에 줄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으면 화산재가 이렇게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 사이사이에 있는 공기 조성들을 보게 되면 이때 시기에 공기 조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빙하 코어 연구, 빙하가 형성이 되면서 얼음 속에 공기방울이 포함되고 이 빙하 속 공기방울에는 과거의 대기 성분이 들어있어서 기후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암석들이 있는데 암염이에요. 소금으로 이루어진 암석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건조한 기후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은회암은 화산 활동으로 생긴 암석으로 이때 화산 활동이 있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반에 이번에 지질 탐사 간 사람은 없죠? 저간것 같아요. 갔나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도 있으니까 내년에 꼭 지질 탐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탄강 알아요? 한탄강? 거기에 지질 탐험 가가지고 한 지역에서 선캄브리아 시대에서 생성이 된 지층 산 고생대에 생성이 된 거, 중생대에 생성이 된 거, 그 다음에 신생대에 생성이 된 거 다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응해암으로만 된 거대한 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내년에 꼭 가세요. 석회암, 조개 산호가 많았다. 그리고 온난한 기후였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 화석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후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 요인은 지구 자체의 요인인 거고 외적 요인은 이제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내적 요인은 화산 활동, 지표면의 변화, 인간의 활동 등이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그럼 화산재가 쭉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다음 쭉 퍼질 거예요. 그럼 뭐를 차단해요? 그렇죠.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공룡이 멸종했을 때 운석 충돌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거대 운석이 충돌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이 재들이 하늘로 올라가겠죠. 먼지들. 그래서 공룡이 멸종했어. 먼지가 하늘을 다 뒤덮어가지고 평균 기온을 뚝 떨어뜨린 거예요. 그 지금 공룡은 파충류와 같이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 자신의 체온이 조절이 되는 동물이다라는 게 가장 유력한 가설이긴 한데, 그럼 어떻게 돼? 기온이 떨어지면 본인 체온이 떨어지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룡이 멸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표면의 변화, 빙하, 산림의 면적으로 인해서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지구 온난화가 계속 가속이 돼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죠. 그럼 빙하가 녹아 안 녹아? 녹죠. 얼음 덩어리가 녹아요. 자, 얼음이 빛을 잘 반사할까요? 아니면 우리 땅덩어리가 빛을 잘 반사할까요? 얼음 되게 거울 같죠? 그래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원래는 이 빙하들이 거울처럼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 반사를 했습니다. 근데 빙하가 사라져. 기온이 높아져가지고. 그럼 반사가 덜 되겠지. 그럼 지구의 평균 기온이 더 올라가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인간의 활동, 지구 온난화입니다. 화석 연료를 많이 쓰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외적 요인은 천문학적 요인으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그 다음에 기울기의 방향, 공전 궤도의 변화, 그 다음 태양 활동 등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 지구 자전 몇 도 정도 기울어져 있죠? 3, 8, 선생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 각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게 됩니다. 몇만 년인가 몇십만 년을 주기로 그렇게 됐을 때 지구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도는 걸 뭐라 그러죠? 공전이라고 하죠. 좋아요. 이 공전 궤도가 완전히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에요. 알고 있었나요? 타원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공전 궤도에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직접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태양 활동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 기후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 효과랑 온실 기체,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있는데 얘네들의 관계는 뭘까요? 온실 효과는 뭐고, 지구 온난화는 뭐고, 온실 기체는 뭘까? 안 좋은 거. 원실 기체가 원실 효과를 그렇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 기체라고 하고, 그러면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빛을? 효과는 어? 열이 덜 나가는 거. 열이 덜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온실 효과는 무엇이냐면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재방출을 해서 대기가 없을 때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시키는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없으면 바로 많이 방출하게 되는데, 대기가 있으면 이 방출된 거를 잠깐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도 줄여줍니다. 대기가 있으면 이불을 덮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온실 효과라고 하고, 그러면 지구 온난화는 뭐예요? 지구가 점점점
따뜻해지는 거. 그 이유가 뭐야? 온실 효과가 강해지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게 뭐라 그랬죠? 온실 기체. 그러니까 온실 기체가 적당히 있어서 적당한 온실 효과가 있어야지만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기온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온실 기체가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갑자기 너무나 커지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상적으로 이상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바로 지구 온난화란 얘기예요. 이 관계를 좀 이해가 됐나요? 알겠어요? 비정상적으로 온실 효과가 커져가지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온실 기체.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집중을 하고 있죠? 온실 기체가 지금 4종류가 있어요. 근데 왜 이산화탄소에 많이 집중을 하지? 그렇죠. 제일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메테인. 어디서 나올까요? 메테인? 메테인. 맞아. 소에서 나옵니다. 소가 트름하고 소가 방구 낄 때 어마어마한 메테인이 나오는데, 그래서 소를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어때요? 메테인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죠? 좋아요. 자, 아무튼 다시 보게 되면, 자, 온실 기체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원래 대기가 없다면 바로 방출이 될 텐데, 대기에서 흡수됐다가 다시 재방출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에너지가 머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복사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너지가 이동하는 형태 중에 전도, 대류, 복사 들어봤나요? 얘네들 차이점은 뭘까요? 공기 중에 이동하는 거. 접촉해서 가는 거랑. 전도, 대류, 복사. 물에 떨어뜨. 와, 이거 알 것 같은데 이거 명확하게 설명하기 좀 지금 애매한 거 같고, 그렇지? 확산. 뭘까? 전도, 대류, 복사. 선생님 여기 빨간 보드 마카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에너지야. 선생님이 줬어. 뒤로 넘기면 이게 전도. 다시 선생님한테 주는데 던져서 주세요. 이게 복사. 내가 이거를 들고 저 뒤에 갈 거야. 이게 대류예요. 차이점 알겠어요? 그 옆에 분자한테 에너지를 계속 전달해 주는 건 전도고, 에너지를 가진 분자가 직접 이동하는 건 대류고, 그 다음에 뭐 매질 없이 그냥 에너지 자체가 이동하는 걸 복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복사 평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이게 서로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 확산 설명할 때 동적 평형이라는 약간 고급 단어 알려준 적 있네. 그게 뭐야?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랑 같아서 똑같다. 그게 바로 지금 복사 평형에도 도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한번 볼게요. 자, 지표가 있고, 그 다음 대기가 있고, 그 다음 우주가 있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100이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반사가 되는 게 한 30% 정도고, 그 다음 지구의 대기에 흡수되는 게 대략 20% 정도입니다. 그 다음 지표에 흡수되는 게 50% 정도예요. 그래서 지구에 흡수가 되는 게 70% 정도입니다. 됐나요? 만약에 흡수되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적으면 계속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니까 온도가 계속 높아졌겠지.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랑 같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구도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일부는 이제 대기에 흡수가 됐다가 재방출을 되고, 일부는 또 지표에 재흡수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양이 70% 정도예요. 그래서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나가는 요 70이 똑같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오존, 메테인, 수증기, 그다음 이산탄소와 같은 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가 증가하면서 이 대기에 더 많이 흡수가 되고 더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렇게 볼게요. 자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같습니다. 그다음 온실효과는 왜 발생하냐면 복사 평형을 이루어지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 재방출하면서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시간차가 생기므로 온실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근데 이게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온실기체가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더 많이 머금고 오랫동안 머금으니까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자 원인 주요 원인은 화석 연료의 사용이 제일 크고 산림을 없애는 것,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메탄가스 있죠? 가축 사육 등이 이 원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여기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연도에 따라서 기온 편차와 이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이가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예요. 자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성만 보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지구 온난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영향 빙하의 융해 빙하가 녹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해수의 열 팽창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빙하가 녹아요. 남극과 북극 중에 어디가 육지 위에 얼음이 덮여 있는 거죠? 선생님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디가 육지 위에 얼음이 덮여 있는 거죠? 북극인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북극 그러니까 육지 위에 얼음이 녹아요. 그럼 얘가 해수면으로 흘러드니까 해수면이 높아지겠지. 그게 문제가 되는데 한번 누가 알아보세요. 누가 북극과 남극 중에 어디가 대륙 위에 있는 얼음 덩어리인지. 북극이야? 그럼 북극곰이 곰이. 영어 지문에 나왔습니까? 그럼 이제 북극이라 가정했을 때 남극이 만약에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얼음이라면 얘가 녹아봤자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육지 위에 있는 얼음이 녹았을 때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다음에 물은 뜨거워지면 부피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해수의 열 팽창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해안 저지대가 침수가 되고 육지 면적이 감소해서 생활 공간이 감소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곡물 생산량도 감소하고 수온 상승이 일어나게 돼서 이 강수량과 증발량의 변화에 의해서 기상 이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번 여름에도 굉장히 스콜처럼 비가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막 그랬죠? 동남아 기후처럼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생태계의 변화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책은 화석 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국가 간의 협력 등을 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한반도의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한라봉이 제주도에서만 키웠다가 지금 나주, 고흥, 거제도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녹차가 보성과 하동에서 자랐다가 지금은 고성, 강원도에 있는 고성에서도 자라기 시작하고, 사과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복숭아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쌀보리도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어요. 농작물의 재배지의 변화가 위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따뜻해지니까. 그다음 어종의 변화. 그래서 방어 제주에서 잡히다가 올라갔고, 그다음 얘네들도 다 남쪽에 있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먹고 사는 애들도 올라오겠죠? 그래서 동해안에 상어가 출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출몰하는 게 아니라 먹이들이 있으니까. 알겠나요? 그 동해안에 상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막 물어뜯는 포악한 상어들이 올라오는 거 알고 있나요? 청상아리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공격성이 강한 어종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주에서는 해녀분들이 계시죠?
바닷속에 원래 상어가 잘 출몰 안 했으니까 바다에서 편하게 이렇게 성게도 따고 뭐 이제 전복도 이렇게 채취하고 하셨는데 요새 잘 못 들어간대요. 상어가 너무 많이 출몰해서. 그리고 해파리들도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요새는 해녀분들도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조금 두렵다라는 그런 인터뷰도 선생님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하게 되고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의 수온이 상승하게 되고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게 되고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게 되고 아열대 기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와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연평균 및 연강수량의 변화 보도록 할게요. 자, 한반도와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의 변화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증가했죠? 그렇지만 1년 안에서 보게 되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왜? 겨울에는 보일러 많이 떼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리고 전력 소비량, 우리나라의 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어떤 발전일까요? 그렇죠. 화석 발전,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화력 발전입니다. 여기서 화석 연료는 뭘 쓸까요? 석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겨울에 석탄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오염된 대기가 우리나라한테 계속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석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랑 중국이랑 서로 무역으로 약간 마찰이 생겼던 거 아나요? 석탄도 이제 급이 좋은 게 있고 급이 안 좋은 게 있는데 질이 떨어지는 거 태우면 되게 많은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석탄 중에 이 좋은 석탄들이 호주에서 많이 수입이 된다고 해요. 근데 호주랑 중국이랑 갑자기 무역 마찰이 생기면서 호주가 석탄을 중국한테 수출을 하지 않았어. 중국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긴 해야 되니까 자기 나라에서 캐는 질이 안 좋은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고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되게 영향을 미쳤었어요. 한번 기사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년 동안 증감하는 이유가 겨울철에 난방을 또 많이 하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만큼 평균 기온도 증가하고 지구 전체도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만큼 평균 기온도 증가합니다. 연 강수량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증가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한반도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1년 동안 증감하는데 그 이유가 겨울에 난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관측하는 동안에 농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평균 기온과 연 강수량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자, 지구 전체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1년 동안 증감하는 주기성을 보이고 관측하는 동안 농도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평균 기온과 연강수량도 모두 다 증가하는 추세였고 그래서 한반도와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는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이는 한반도가 전 지구적인 온난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사라질 직업과 새롭게 생겨날 직업이 있겠죠? 난방 설치 기사, 겨울옷 제작자 등이 아열대 기후로 보온의 필요성이 사라지니까 사라질 것 같고 새로 생겨날 직업은 이제 인공눈 제조 기사, 겨울마을 운영자 등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짧아지거나 없어져서 겨울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 등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